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진학과 사회 진출이라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얘기하는, 그래서 조금은 더 설레는 기분으로 맞이하곤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참 그런 말을 꺼내기조차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뭐 진학이나 취업이 보통 어려워 말이죠. 그래서 또 상당수는 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즈음에 정말로 빚쟁이가 된다는 참 아주 서글픈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열린 토론에서는요, 바로 이 문제, 이 졸업과 동시에 이 빚더미에 시달리는 그 청년 경제의 단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의 조승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단법인 대전시민사회연구소 금홍섭 부소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대전대학교 학생회장인 김동욱 학생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된 저희 TJB 8시 뉴스의 브리핑 내용부터 함께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의 한 4년제 사립대 졸업식장, 1,600여 명에 달하는 졸업생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500여 명만 자리를 채웠습니다. 태반이 백수인 졸업생들은 직장 구하기도 벅찬 마당에 빚 걱정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졸업은 하는데 학자금 대출은 잘 쌓여 있고 취업은 안 돼서 갚기는 힘들고 그래서 막막한 것 같아요. 이들보다 1년 먼저 졸업한 김재중 씨. 취업 재수 끝에 은행원이 됐지만 아직 빚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빚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되나 막막했었는데 정말 좀 덜 먹고 놀러 덜 다니고 하면서 좀 1,500만 원 힘들게 갚고 나니까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신음하는 암울한 현실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사립대가 15%, 국립대는 10% 선에 달합니다. 이들이 빚의 늪을 벗어나려면 취업률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할 뿐입니다. 교육당국이 발표한 4년제 대학 취업률을 보면 3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져 10명 중 4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얼룩진 졸업장을 받아든 대졸자들은 오늘도 도서관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실업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 예, 이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게 지내는구나, 이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절감을 하는데, 또 올해의 이 통계 조사를 보니까 대학 졸업자의 한 17% 정도만 정규직에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 사정은 이보다도 더 열악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뉴스에서도 그러고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다, 그에 덧붙여서 빚쟁이로 출발을 한다. 참 답답한데 조 의원님, 이 뉴스 보면서 같이 답답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졸업식을 하면 예전 같으면 이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졸업도 축하하고 또 이게 졸업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사회에 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진출에 대해서 그건 아마도 이제 취업을 얘기하겠죠. 예. 대부분 이제 취업에 대해 축하도 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 아까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1,600명의 졸업생 중에 취업이 된 500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통계상으로도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 통계청 자료 보니까 뭐 청년 실업률이 10.7%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근데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뭐 한 22%가 넘을 것이다. 예.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라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누적 그 대출 받은 학생들이 한 3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예. 누적 인원으로. 그리고 누적 대출이 12조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실제로 신용불량 수준으로 떨어진 채무 불이행자가 2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출발선에 서서 학자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신용불량자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출발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또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정부 내지는 지자체의 대책들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사실 뭐 이제 그런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학생들의 그 문제점이 비단이 학자금에 국한돼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이런 게 현실이 오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는 사실 이제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좀 돕자 하는 측면에서 뭐 국가장학금 제도도 있고 또 학자금 대출 제도도 없던 것도 생겨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는 하지만 이것이 도와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작됐던 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어떤 학생들에게는 역으로 족쇄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도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 의원께서도 한번 좀 알아봐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예. 저도 이제 86학번인데요. 예.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학자금 대출은 지역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한국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보증해주고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잠깐 제가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네.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의 종류입니다. 흔히 말하는 취업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농어촌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에 한해서 일정 소득 이하의 그 학생한테 주는 거고요. 물론 뭐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상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해주고 있고 이율은 2.5%가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고요. 근데 이 상환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일정 기간 거치 후 이제 원리금 상환, 분할 상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의 소득이 돼야 발생을 해야 가능한 갚아나갈 거 건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매우 이제 지금 예. 좀 전에 조성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체자가 생길 경우가 아주 이제 위험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일반 상환 학자금이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은 학부와 대학원생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등록금과 생활비까지도 같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물론 뭐 의치학대학원, 전문대학원이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2.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장 10년 동안이지만 이 10년 동안에는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납부하고 그 기간 동안이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다 완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농어촌 학자금 융자가 있어서 학부생 중에서 그 직계 존속이나 본인이 이 농어촌에 거주한다거나 종사하면은 소득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등록금하고 생활비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융자 금리가 무이자다. 금리가 무이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학자금은 2년 거치 앞으로의 그 남은 기간 동안 n분의 1동씩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런 학자금 지원 제도는 뭐 다양하게 갖추어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갚아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벌어야 갚을 텐데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돼버리는 학생들에게는 참 난감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제 입장인 우리 김동구 학생에게 좀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꽤 있죠. 예, 우선 저 또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요? 예. 제가 지금 대전대학교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저희 예. 대전대학교에 2학기 기준 8,800여 명이 예. 8,800명 정도의 8,800여 재학생 명이 중에 재학생 중에 이제 942명, 즉 11%에 달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또 2016년 한 해 253만여 명 중 73만여 명, 즉 전국적으로 17%, 봐서. 예, 맞습니다. 17%의 학생이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다면 그 언젠가는 이제 대출금이나 뭐 이자 갚아야 될 텐데 본인이 갚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겠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학자금 대출 받는 제도가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취업 후 상환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1,856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상환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만 이제 거기에 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자가 이제 졸업 후 그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간 쌓였던 누적된 이자가 한 번에 부과돼서 그게 또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취업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기다려준다. 뭐 우리 김 의원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이 안 돼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아까 꽤 된다고 했었잖아요. 2만 명 이상. 2만 명. 예. 예.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심각하죠. 어쨌든 간에 소득이 발생할 시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죠. 핵심 원인으로는 취업난과 무관치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아까 뭐 졸업하고 나서 정규직 그 비율이 17%, 네. 취업한 친구들의 정규직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취업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파트타임이라든가 그렇죠. 계약직이라든가 뭐 계약직, 비정규직 예. 이런 것들로 채워지다가 보니까 그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핵심은 청년의 신용불량자 비율도 계속 높아지는 것도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20대 개인 파산 신청자들이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이건 뭐 30대, 40대 정상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아니고 20대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파산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결국 미상환 그러니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이 대학생 졸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리 저 김동국 학생한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대부분 지금 많은 그 졸업 예정자들이 취업 걱정 때문에 졸업을 유예하고 미룬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 졸업을 미루는 학생 중에 상당수는 이 학자금 대출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졸업을 미루는 학생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주변에 있어요 실제로? 일단 저희도 이제 저희 대전대학교도 얼마 전에 이제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분명히 만약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가 50명이었다면은 그 한 해 같이 동기로 졸업한 학생은 4-5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동시에 이제 졸업한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왜냐면은 당장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및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또한 일단 학교라는 이제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쉬고 휴학을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경찰이 합격이 돼서 아니면 다른 일에 취업이 돼서 이렇게 이자를 갚아나가는 학생들이 좀 대다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졸업 유예 제도라는 것이 취업만을 목표로 해서 졸업을 미루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강의 때문에 우리 학생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 학자금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게 전부는 아니죠. 핵심적으로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 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암울함, 안담함 이런 부담이 크다가 보니까 졸업을 유예하고 학교에서 더 공부하고 또 학교에 남아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근데 지금 대체로 보면 그런 상황이 많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많이 얽혀 네,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예. 단적인 어느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이런저런 것들이 얽혀 있고 대표적인 것을 취업으로 이제 내세우는 그렇죠. 그런 예. 모양새군요. 그 우리 조 의원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과거 이 학자금 대출 제도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도 이 학자금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슈가 됐고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생겼을 텐데 그때 당시 도입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그 우골탑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이제 대학을 보내려면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대학을 이제 진학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소 팔고 논 팔 돈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그렇죠. 빚을 내서 이제 학자금을 이제 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갔던 것인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제도가 생긴 거는 81년도부터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이제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그 이자, 뭐 이자가 만약에 뭐 한 달에 무슨 뭐 5만 원이다. 그러면 50%를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2차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81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 제도가 한 10여 년 쭉 유지되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등록금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예. 대학교가 막 늘어나면서 등록금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부담에 대한 걱정들이 국민들 사이에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이 있습니다. 예. 채권에 대해서 정부가 90%까지 보증하는 형식의 대출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부터 현행 아까 우리 김동석 의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장학재단에 의해서 기존의 그 정부 차원에 진행했던 그 대출 제도를 다 모아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 그런 형식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슈가 워낙 그 컸기 때문에 그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그 학생도 공감하시겠지만 등록금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해서 채워줄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한 축으로는 장학금을 확충하고 한 축으로는 이렇게 대출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설계된 거죠. 그럼 설계 자체를 놓고 보면 나름대로 정부도 학생들의 이 학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지금 이제 또한 2008년도부터 그렇게 이제 틀을 잡혀서 갔는데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올해 이제 50 되는 건데 예. 저희 학교 다닐 때 대학 진학률이 2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회장님 학교 다니고 있지만 현재 보면 70%가 넘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만큼 예전에는 경제력이 부족하면 대학 진학 안 하고 다른 길로 갔던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고 또 예전에는 경제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학생 부모가 받는다든지 해서 부모의 부담이었기 때문에 크게 사회적 문제화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양적으로 숫자도 많아지고 하다가 보니까 또 특히 당사자 학생의 부담으로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졸업 후 수익이 발생할 때 그때부터 이제 상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상환을 제대로 못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이게 더욱더 미상환자 비율이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큰 걸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성장 기조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또 노령화 저출산 문제 등 인구 사회학적인 변동도 상당히 변화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결국 그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들고 싶은 게 2014년도 일본의 노동후생성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하면 일본의 그 당시에 결혼하는 부부들 연령 차이가 남녀 연령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11살 이상 연령 차이가 46%나 돼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여성 남성의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나이 차이가 11살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옛날 분들 보면 대체로 한 4살,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세대에서 자기 땅을 또래에서는 찾는 게 찾기가 어렵다는 또래를 얘기.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고 아저씨를 남편으로 데려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 일본이 우리보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면 20년 정도 앞서가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학자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양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사회 안정망의 문제,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시사점이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본의 사례가 결혼 연령차가 10년이 넘게 벌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자금 대출이라는 문제가 하나 겉으로 표출돼 있을 뿐이지 그 밑에서 백주가 우아하게 겉으로 보이지만 밑에서는 발을 막 헤집고 다니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그런 저변의 모든 문제들이 깔려 있다. 복합적으로 다 안겨진 문제가 이 학자금 대출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학생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우선 저는 이제 학생인 입장으로서 뭐 이제 우선 당장 등록금과 그 관련된 등록금 대출에 관한 이제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었는데 뭐 이렇게 뭐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장 그 문제만이 아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찌 보면 저희가 그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자라나가면은 당장 저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빨리 좀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심적인 부담. 이제 더군다나 학생 입장에서는 뭐 본인도 대출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 또 뭐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거나 또 다른 뭐 100%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 학교에서도 느껴집니까? 차이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원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막 납부하고 싶다고 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상환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똑같이 일을 했을 때 남들은 이제 28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치면은 240만 원의 월급, 즉 40만 원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약간 뒤처진, 약간 늦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학자금만 있으면 대학을 다닐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죠. 생활비 부담이 또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대출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뭐 해야 되냐? 아르바이트에 또 공부해야 될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그 아르바이트 등 과도한 다른 분야의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취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결국 그게 취업난으로 이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고리를 끊어줘야 될 지금 그 시기가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가장학금 제도를 좀 더 확대하겠다. 또 뭐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공약들도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그 학생들이 최근에도 보면 그 등록금 납부해야 될 신학기만 되면 학생회나 이런 쪽에서는 등록금 안 내린다. 대학 쪽에서 또는 국가장학금 약속 안 지킨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로 이제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한 해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된지 이제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 참석해본 결과 이제 대학교 신입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이제 건물도 새로 생기고 이제 기타 다른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신입생이 줄어들면 당연히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기에 그 학생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비용이 줄어드는데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등록금은 매년 동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가 장학금 또한 이제 말합니다. 뭐 국가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이제 50% 이상의 장학금이 나오기에 반값 등록금 이미 실현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학생은 제 주변에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예, 어찌 보면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그대로 다 내고 몇몇만 보고 이렇게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그런 이익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저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체 1년간 그 2011년도 불변 가격으로 이제 계산한 건데요. 전체 등록금이 14조입니다. 14조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국가 장학금 등 정부 재정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한 7조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학부모 부담이에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성이 딱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뭐 봐봐라 50%쯤 되니까 반값 등록금이 된다는 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 7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대학 자체 장학금, 그 다음에 등록금 인상을 유보한 유보까지 평가해서 이게 3조쯤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4조고 대학이 3조를 또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교육부의 모든 평가들이 이 교내 장학금 확충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장학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계속 등록금은 동결 수준으로 가야 되죠. 장학금은 확충해줘야 되죠. 학생은 줄죠. 그럼 사실은 그 교육 여건은 점점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또 관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한 7조 중에서 한 2조 가까이를 이제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는 이제 그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그 답답한 게 이게 지금 정부 공식 금리가 1%대죠, 우리가 지금. 1.25%. 근데 지금 상환 이자가 2.몇 % 정도 되잖아요. 2.5%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받아야 돼요?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그래서 저는 있으니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높은 등록금 부담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좀 해소는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환 기간을 좀 대폭 늘려주든지 해서 상환할 때 그 졸업 학생이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될 거고, 특히 이 이자 부분,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 사례를 들었듯이 외국의 사례 보면 뭐 다 0%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다는 거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그 대출해주는 제도를 사회 안전망 제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청년들의 미래 투자,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거고, 공공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금융권에 맡겨서 또는 정부 이름으로 대신 대출해주고, 그것도 정부 금리보다 더 비싼 이자율로, 물론 뭐 2.7%면 시중은행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이자를 또 받는 것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학생이 예시를 했는데 졸업 같은 학번들이 이제 정해진 루트에 하면 똑같이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졸업을 유보하는 학생들 아까 말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졸업을 유보하는 학생도 있지만, 등록금 때문에 한 학기 아니면 한 학년을 다니다가 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모아서 그래서 다음 학기, 또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던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학재단에서의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대출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합니다. 또는 취업했다 하더라도 뭐 비정규직이나 제대로 된 급여가 안 돼 있는 그런 그 회사나 그런 직업을 갖게 된다 하면은 다음에 그걸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갚을 여력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빚을 또 내는 겁니다. 왜? 일단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빚을 내는 거예요. 그 다른 빚은 이제는 고이율이 되는 겁니다. 그 고이율 되는 그 빚을 또 떠안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럼 고이율에 대해서 빚을 떠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고이율에 대한 걸 또 다시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못 하니까 이 신용불량, 개인 파산까지 오고, 그러니까 개인 파산, 신용불량이 되니까 다시 취업을 또 못 하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 기회에 일정 부분 단호하게 한번 구조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참 캄캄한 현실을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이제 외국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나이가 20살 성년만 되면 독립을 시켜서 본인이 대학의 학자금을 본인 손으로 직접 벌어서 대출을 받든 뭐 일을 하든 해서 벌어서 학교를 다니도록, 돈이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그렇게 가르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는데, 외국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그러면 이용을 하고 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혹시 조 의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본 그 클린턴 대통령의 자서전, 마이 라이프라는 자서전을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근데 그 미국의 제도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기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받을 때는 뭐 조건이 없어요. 뭐 부모의 소득이나 관계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는데 자기의 소득에 비례해서 상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무슨 그 사후 적립식 뭐 이런 뭐 보험 성격의 대출 형태 같아요.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참 재밌는 제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 그 호주, 뉴질랜드 사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할 때 보면 부모의 소득, 뭐 성적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그 학자금 대출 수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장학금 수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호주, 뉴질랜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없이 학생만 보고서 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대출 규모를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취업을 못한 실직 상태이거나 예. 아니면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이자 상환이 면제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이자로 지원이 되고 하는 이런 다양한 그 옵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까 그 2.5% 수준의 금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도 복리로 계산되는 겁니다. 사실상은. 왜냐하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니까. 복리죠. 그래서 그 학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호주나 뉴질랜드 사례 등을 잘 검토해서 그걸 좀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왜 우리 북유럽 국가들,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 유럽형 국가들 보면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부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거기는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대출을 받아서 졸업하고 취업 후에 갚는 이런 제도들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이 정부 장학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결국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금융권의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어떤 공공의 가치, 공공의 내용으로 이자를 무이자로 해준다든지 이런 뭔가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는 결국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 특성의 한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 아까 김 의원께서 여러 차례 그런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학자금 제도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했는데 복합적으로 이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이 지금 위로 표출된 대학생 사회에서의 한 가지 사례라면 이거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 이제 교육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유럽 쪽에 거의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무료로 대학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나라의 대학 진학률이나 대학 진학 시스템은 우리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다각도로 한번 해서 지금 뭐 이제 대선 주자들이 그런 언급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게 그 사실은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문제의 근원을 따지다 보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학자금 대출 문제만 하더라도 여기는 이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비는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률에 비해서 고등교육 부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뭐 GDP 대비해서 그 고등교육비가 2.6%쯤 되고 그 중에 1.6% 이상을 민간이 부담을 합니다. 근데 OECD는 거꾸로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비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비 자체를. 그래서 그 아까 우리 그 금홍섭 부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도 사실상 유럽의 경우에는 상당수 무상 고등교육을 하고 있고 거꾸로 거기는 등록금을 조금 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이. 예. 그래서 고등교육비 전체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무이자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재 이자율을 좀 낮추는 걸.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제 총선 공약으로 무이자 공약을 했어요.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아까 우리 김동석 말씀하신 것처럼 2.7% 수준에서 0.2% 낮추는 것으로 사실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선 때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서 교육비 전체를 부담을 낮추고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대학 교육 제도나 등록금 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자. 그거는 그대로 하더라도요. 우리가 좀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GDP 규모가 한 3,5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공부문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이제 10% 넘었거든요. 예. 뭐 이를테면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 나서 논란이 되지만 그 나라도 18%, OECD 평균이 한 20% 초반대, 독일이 28%, 북유럽 국가들이 한 30% 내외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일정 부분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려면 복지 부분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늘릴 필요 있다라고 저는 봐요. 뭐 엄청나게 늘릴 필요까지 없더라도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이를테면 예전에 복지 얘기하면 교육제도 얘기하면 뭐 선택적 복지, 교육제도와 관련된 혜택 이런 것만 강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편적으로 변화되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그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법을 마땅히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니까. 합의를 또 해야 되죠. 예, 사회적 예. 합의. 이번 그 우리 여러 근래에 이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국내외적 정치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적 모델을 좀 더 숙고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됐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국면을 맞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많이 높아진 민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적인 모순 그런 악순환을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좀 특단의 대책 또는 아까 그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아젠다로서 이거를 꼭 한번 정책으로 반영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고 논의가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네, 들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주제 포함해서 아마 대선 국면에서도 또 후보자들이나 각 정당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회장님 여기 앉아 나와 있지만 좀 당사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토론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별로 없는. 당사자들은 어쩌면 훨씬 더 절박해서 여기까지 네, 눈을 돌리기가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이제 반값 등록금 이슈가 예. 확 커져서 당시에 이제 그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다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약속을 그랬었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반값 등록금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요구를 우리 이제 금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구성원들이 특히 그 청년들이 좀 주장을 해주셔야 아마도 그 정치권이 화답을 힘도 더 받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런 논의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도 좀 호흡을 길게 갖고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하고 당장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그러면 어떻게 좀 진화시켜 나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에게 신용 불량으로 연결되는 직결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당장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느냐. 결국은 일자리 아니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 각 지자체에서 요즘 앞다투어서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뭐 보조해주고 보전해주고 탕감해주고 그렇게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소별로 지역의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한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취업 전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건고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뭐 하다못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학생들, 대학생들 취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절박한 거고 미미하지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적인 임기응변식 처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관련된 문제 그리고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아까 금 부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처방을 해나가야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단기적으로 그냥 표나 같은 여러 가지 여론을 의식해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지금 보면 신용불량자 대출자가 좀 아까 말씀하신 심각하죠. 근데 이게 소위 얘기해서 학자금이나 생활비 부담 때문에 제2금융권 또는 뭐 심지어 사채까지 쓰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카드도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막기 하다가 뭐 돌려막는 기술이 부족했나 돈이 부족했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을 과연 그 당사자의 문제를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냐, 비난의 화살을 그 당사자한테 돌릴 수 있겠냐. 저는 근본적으로 대출 제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대출을 해주고 나서 방치할 게 아니라 대출하는 과정에도 당사자가 절박해서 찾아가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대출 받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자기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 단위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장학재단이든 아니면 대학이든 우리 사회든 심지어 지금 대전시도 이자 지원 조례 만들어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또 올해부터 이 대출금 상환하는 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소득 세액공제 연말 우리 정산할 때 하는 거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국회에서 그거 바꿔갖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안 되고 내가 모르면 못 찾아 먹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도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내고 또 교육도 필요하다면 하고 하는 이런 있는 과정.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자, 예.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학생한테 좀 여쭤볼게요. 학생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각종 장학제도 또는 뭐 이자 감면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나 관심 있게 찾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저도 약간 이제 어쩌면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이자를 이제 좀 완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찾아보던 중에 저는 대전에는 솔직히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성남시에서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전에서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있다고 말씀해 아유, 주시니까 똑바로 홍보 좀 하셔야지. 대전시에도 그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는데 요 몇 년간 2, 3년 동안은 못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럼? 아이고, 이게 우리 이번 기회에 홍보를 좀 해요. 홍보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에 이제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13년 동안은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약 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한 5,70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었어요. 약 4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근데 2014, 15, 16년도에는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런 혜택을 못 했었는데 이 근자에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부담, 학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엄청히 크고 와닿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이 약 2억 7천 정도 세웠는데 이게 않아요? 적습니다. 적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께서 이 내용을 좀 더 홍보를 해서 혹시 뭐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을 상대로 이제 이런 이자가 지급되어지는데 혹시 대전시도 그런 조건이 따로 네, 있는지? 맞습니다. 조례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대전시는 또 대전 시민들의 또 시민들을 위한 세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몫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까지는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해서 일단 우선은 급하게 우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또는 부모님이나 본인이 일정 조건을 갖춘 학생에게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려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동국 학생에게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지금 이 이자 이제 감면제도 이 부분도 지금 큰 관심을 보이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학생 입장이라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해주고 이런 것은 좀 지원해주고 이런 요구사항 또 관심사항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우선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제 국가 장학금이 신청만 하면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요건이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적 부분이 이제 걸리는 학생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활비 같은 게 이제 모자라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이제 학업에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성적이 안 돼서 그렇게 꼭 불가피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좀 더 이제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소득 분위를 좀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분명히 2분위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2분위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5분위를 받은 학생이 있고 또 5분위를 받았던 학생이 갑자기 2분위에 받아서 어쩌면 좀 더 혜택이 필요한 학생이 그 다른 학생들보다 이제 좀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명확히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아까 그 분위 문제 가지고 이게 장학금 그 지급 결정과 소득 분위 결정이 먼저 되고 이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예요?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장학금을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아요. 그러고 나서 장학금이 나오면 변제를 하고. 근데 변제를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 장학재단 측한테 이 미스매치를 빨리 해소하도록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미안하죠. 성적 기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성적을 먹여보니까 절대평가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상대평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 D를 줘야 되는 비율이 거기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보니까 정말 딜레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냐고. 어떡합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한 시간이 한 4, 5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으로 네 분들께 한 1분 정도씩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또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된 또는 주장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라도 좋고 마무리 발언 겸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국 학생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이제 제가 지금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쩌면 이제 지금의 졸업생, 대학생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인재에게 이렇게 학자금 대출과 같은 짐을 짊어지게 하면은 어쩌면 나중에 이제 크게 본다면 이제 국가적 손실까지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이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좀 짐을 덜어서 이제 좀 더 나은 교육의 질, 원하는 공부, 이제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훨씬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주 간절한 바람이시고 우리 금홍석 부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목소리에 의해서 만드는 제도와 정책은 포퓰리즘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대선 국면에서 잘못된 정책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그 목소리 많이 내줬으면 좋겠고 저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 낼 거고 특히 정치권에 계신 우리 두 분께서 그런 역할을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섭 의원. 네. 이 심각한 문제는 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좀 더 각성을 하고 열심히 오로지 뭐 요즘 공시족 그쪽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대전에도 벤처기업도 많이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라든가 이런 잘 조정을 해서 그런 취업의 난을 좀 뚫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성세대 또 우리 지자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그 지자체나 정치권에 맞는 학생들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좀 양산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습니다. 한 15개 정도 대학이 있고 34,000명 정도의 학생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과학특구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해서 서로 미스매치가 안 되도록 매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청년 취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 의원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사실 우리 그 대학생을 비롯해 청년들에게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등록금 등 그 학자금 부담에 대해서 그걸 그 자체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열심히 좀 모색을 할 거고요. 그거가 관련된 그
정책적인 건의와 논의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지난번 대선 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를 공약으로 한 바 있었고요. 그거는 아마도 다음번 대선 때까지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 재정을 좀 늘려야 돼요. 지금 GDP 1% 수준이 안 돼서 이걸 OECD 평균 수준 좀 1.5% 정도는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어쨌든 정치권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죠. 그런 연설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은 30년째 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하고 있다. 이 빈곤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빚,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탕감해 준 기억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는 아직 뭐 조금 멀었다 하더라도 그저 이 대학 졸업생들이 고통받고 또 희망을 저버리는 이런 일만은 정말 좀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일요일 아침에 아주 간절하게 듭니다. 열린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